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639페이지 보시면 제3절에서 관할 위반의 판결이 나오죠. 의의는 관할이 위반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데 소송이 제기됐을 때 하게 되는 판결이 관할 위반의 판결이고요. 성질 나와 있는데 1번 형식적 재판이고요. 종국 재판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주의하실 것은 2번의 후반부에 관할 위반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다시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제2항에서 관할 위반의 사유가 나와요.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토지 관할이 위반한 경우와 사물 관할이 위반한 경우인데 일단 이러한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이래가지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토지 관할은 공소가 제기될 때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공소가 제기됐을 때 토지 관할이 있다면 관할 위반의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고요. 사물 관할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될 때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계속 사물 관할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소가 제기될 때는 단독 판사 관할이었어요. 근데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이상 단독 판사 관할이 아니라 합의부 관할이라면 그때는 사물 관할이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위반의 판결을 내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은 3번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물 관할의 경우에는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관할 위반이 있다면 법원은 관할 위반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관할의 경우에는 당사자 피고의 신청이 없다면 관할 위반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관할이든 사물 관할이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는 거죠. 신청이 없더라도. 근데 만약에 사물 관할의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할 위반 판결을 뭐 해야 돼요?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토지 관할의 경우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 위반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만약에 피고인의 신청이 없다면 토지 관할의 경우에는 관할 위반의 판결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절에 가지고 공소 기각의 재판이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형식적인 소송 요건을 결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요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때 하게 되는 판결이 뭐죠? 공소 기각의 판결 또는 재판이 되게 되고요. 이번 성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언제 공소 기각을 하느냐? 공소 기각 결정 사유가 나와 있는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공소가 취소가 됐다면 공소 기각 판결하게 되고요. 2번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이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도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요. 3번 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에도 공소 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근데 네 번째는 공소가 제기됐는데 죄가 아니란 사실이 명백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아닌 게 어떻게 해요? 확실하고 명백하다면 굳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할 필요 없이 그때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공소가 제기됐는데 일단 법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뭐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판사가 봤을 때
명백히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굳이 유죄, 무죄를 따질 필요 없이 뭘 하게 되는 거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일단 1.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서 1번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소기각을 하게 되고요. 2번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자, 이런 얘기죠. 공소가 제기되는데 그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무효라면 그때는 법원은 공소 기각을 판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 공소 제기가 무효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울 건 아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뭘 숙지하시냐면 우측에 맨에 보시면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 나와 있죠. 이걸 좀 기억하시는데, 자, 이게 이런 얘기죠. 원래는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측에 메뉴에 있는 것은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각 판결하면 안 된다는 예들인 거죠.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무혐의 결정한 사실을 공소에 의해 제기 수사하여 공소 제기한 경우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기각 판결 내릴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공소 제기가 증거 확보 때문에 늦어져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공소 제기가 된 경우도 공소 제기 적법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소 기각 판결할 수가 없고요. 또 불법 구금, 구금 장소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뭘 하면 안 돼요? 공소 기각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자체는 공소 제기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핵심 판례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들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3번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러면 굳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뭘 하게 됩니까?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소가 제기됐다면 굳이 둘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두 번째 제기된 공소 제기에 대해서 법원은 뭘 하게 되는 거죠? 기각 판결을 내리면 되겠죠. 근데 이게 원칙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만 재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예외가 있는데 요 두 개 공소 제기가 돼가지고 두 번째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먼저 제기된 공소 제기에 대해서 뭘 하게 됩니까? 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도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 밑에 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이 결정이 확정됐어요. 자, 이런 얘기죠. 공소가 검사가 제기하고 나서 아무래도 유죄를 입증할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공소를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공소를 제기하려면 그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때는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신고죄예요. 모욕죄 같은 거겠죠. 신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소가 있어서 공소가 제기됐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때는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우측에 6번째, 반의서 불벌죄. 반의서 불벌죄가 뭔가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반의서 불벌죄인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는데 피해자가 처벌하기 싫대요. 처벌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때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 큰 틀을 줘. 그 타이틀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과. 1번 판결의 효력.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사부재리 내지는 기판력의 효력이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네 번째 줄. 공소기각 판결은 형식 재판이므로, 다시 말하면 유죄 무죄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구속력은 있으나, 6번째입니다. 일사부재리 내지 기판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말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재리, 2번, 재리라는 말은 다시 심리한다는 거죠.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사부재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검사는 똑같은 사유에 대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인 거죠. 이게 기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각은 유죄, 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기판력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2번 맨 위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느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처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번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하게 되고요. 4번 상소의 이익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무죄거든요. 범죄를 안 저질렀어요. 근데 검사가 무리하게 저를 공소를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저는 뭐예요? 기각을 한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무죄라고 판단해 주면 좋을 텐데 무죄도 유죄도 아닌 기각 판결을 내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상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공소가 기각됐더라도 어차피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공소 기각의 판결이 실체적 판결이 아니라 형식적 판결이긴 하지만 뭐 실질 효과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각 판결에 대해서 상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4항 공소기각서의 경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죠. 그때는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되고요. 2번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 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된 경우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도 결국은 뭐야? 공소기각 재판을 하야한다는 말이 나오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공소기각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때는 공소기각 재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따져봐야 되고 공소기각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판단해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무죄 판결인 거고요. 공소가 제기되긴 했는데 무죄인지 유죄인지 따져보지도 않겠다. 이게 뭐예요?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면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의의를 보시면 이것도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어요.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이 뭐죠? 면소 판결인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종국 판결이고 이거는 기각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소 판결은 무죄 판결과 대등하게 취급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제 변소 판결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기판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죄 판결과 대등하게 취급한다 그랬죠. 그럼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진 실제적 판결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판례는 이거는 실체 판결이 아니라 형식 재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4방 면소 판결의 사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타이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면소 판결은 언제 하느냐? 1번 확정 판결이 이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때는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면이 있을 때 대통령이요 사면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때는 처벌하지 못하거든요. 이때는 뭘 하게 되냐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측에 3번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때도 뭘 하게 되는 거죠?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범죄의 법령의 개별형이 폐지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뭐가 있죠? 간통죄죠. 간통죄가 뭐가 됐어요? 폐지가 된 거죠. 그럼 이런 얘기죠. 제가요 저를 해드리기 좀 그런데 간통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공소가 제기돼가지고 재판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간통죄가 폐지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원은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하게 되는 거죠?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 총 4가지 사유입니다. 그죠? 첫째,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때. 2번, 두 번째, 대통령의 사면이 있는 때. 3번,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 4번,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법원은 뭘 하게 되는 거죠?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1. 벌석 재판이 인정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굳이 피고가 철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 일제 일부의 면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일부가 뭐예요? 면소 판결의 대상이라면 결국 요 면소 판결의 대상인 부분에 대해서 면소라는 사실을 적어주고 판결하면 되겠죠. 3번 면소 판결의 구수효과, 구속영장의 효과가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면소 판결이 있다면 구속한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석방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해가지고 종국재판의 부속 효과가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요. 기억할 것은 타이틀이죠. 첫째, 구속영장이 실효가 된다. 두 번째, 압수물에 처분해가지고 1번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압수작물에 환부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압수한 작물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되고요. 제3항해가지고 제3형에 대한 간합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652페이지 오시면 이제 챕터 5 해가지고 재판의 효력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1절 재판의 확정에서 1항 재판의 확정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1번 확정판 재판의 의. 가장 쉽게 말씀드린 뭐예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판결,
재판이 뭐가 되는 거죠? 확정 재판이 되는 거고요. 제도적 기능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1항 재판의 확정 시기 해가지고 1.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다시 말하면은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1. 똑같은 1번이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에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죠? 확정이 되고요. 우측에 2번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결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죠.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경우에는 뭐가 없는 거죠? 불법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죠? 확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3번 대법원의 결정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그 효력이 확정이 되고요. 4번 대법원의 판결 우리가 최종심은 뭐가 되는 거죠? 대법원인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그 판결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불복 신청이 허용되는 재판인데 자 이런 얘기죠. 불복 신청이 허용되긴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1번 불복 신청 기간의 경과점. 다시 말하면 항고나 상고나 또는 즉시 항고를 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됐다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으니까 그 재판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이 되고요. 2번 불복 신청의 포기 이해되시죠? 또는 어떻게 해요? 취하 이런 경우에도 판결이 뭐가 되겠습니까? 확정이 되게 되고요. 3번 불복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면 불복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불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재판이 뭐가 되겠어요? 확정이 되게 되겠죠. 2절 재판 확정이 효력해가지고 가장 주된 효력은 뭡니까?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는 의미겠죠. 넘겨보시면 구체적으로 제1항 형식적 확정력 해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2번 효력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으니까 철회하거나 호송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고요. 3번 범위 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국전의 재판이건 실체 재판이든 형식 재판이든 효과가 어떻게 해요?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겠죠. 제2항 내용적 확정력 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1. 대내적 효과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확정이 되고 다툴 수가 없으니까 집행력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이 확정된 재판이 유죄 판결이라는 형벌 집행권이 발생하게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2번 보시면 효력 범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발생 시기도 재판이 확정될 때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겠죠. 그 다음 2번 대외적 효력 해가지고 1. 형식 재판의 대외적 효과 해가지고 A.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간이나 형식 재판이 확정된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판단할 수가 없고요. B. 다만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따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A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붙여주세요? 원칙적으로. 자, 이렇게 된 거죠. 형식 재판의 경우에 확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후소의 법원, 다른 법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유죄, 무죄 및 면소 판결의 대외적 효력 해가지고 자 이제는 형식 재판이 아니라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상 똑같은 일에 대해서 두 번 재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뒤의 법원도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 심리가 금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제 3항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판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가 나와 있는데 기판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일사부질의 원칙과 밀접한 결론을 갖는데요. 한 번 판결이 확정이 돼서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 심리나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효력을 우리가 기판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기판력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죠? 일사부재의 원칙 해가지고 한 개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판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에서 1번 유죄냐 무죄에 관한 실체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재판할 수가 없고요. 내용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2, 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첫째, 형식 재판. 다시 말하면 실제 재판이 아니라 형식 재판. 예를 들어서 간할 위반이나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없어요. 따라서 또다시 심리하고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현행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일사부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뭔가 잘못해서. 근데 과태료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징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는 아직 뭘 안 한 거예요?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심리를 안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징계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관세법상 뭐가 나오냐면 통고 처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에서 관세법에 따라서 통고 처분을 했을 때 이것도 기판력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뭐가 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는데 대립하고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입니다. 이 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은요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이 아니고 재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있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외국의 형사처벌. 이것도 뭐 가장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사기를 저질러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검거가 돼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기구했을 때 저에게 또다시 사기죄로 재판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외국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원에서 또다시 유죄인지 무죄인지 처벌할 것이 말 것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형사처분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자, 기판력이 인정이 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상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재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실체재판이죠. 유무죄가 확정이 됐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체 재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실체 재판이 아니라 형식 재판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부가 한 징계처분이나 과태료 처분도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도 처벌하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받은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사유로 또다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기판력의 범위가 나옵니다. 일단 1번 객관적 범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판례를 기억하면 되겠죠. 지금 교재는 다수설과 판례인 이원서를 따를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현실적 심파 대상인 공소사실은 물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해서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포괄 일제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일제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 심판으로 대상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판력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시간적 범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통솔과 판례는 최종 시점, 다시 말하면 판결 선고시가 기준 시점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기판력에 배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판력의 효과 해가지고 다시 재판하면 안 되니까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측에 소송 비용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